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지명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주로 보이는 뉴햄프셔 예비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가장 먼저 투표하고 개표한 인구 6명인 마을 딕스빌 노치에서는 니키 헤일리 후보가 6표 전부를 차지했지만 최종 투표 결과에는 헤일리 후보가 당황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세계 각 나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임기 2기를 관세 부과와 우크라이나와 대만 포기, 동맹국에 대한 접근 방식, 적과의 동침 플러스 알파로 예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임기 2기 국제정책에서 각 나라를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배은망덕한 동맹국과 불쾌한 적, 패배한 국가로 나눌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했습니다. 물론 본선거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변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연방대법원이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텍사스주의 철조망 설치를 제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어제 파업한 캘스테이트 교직원들이 학교 측과 임시협상 합의를 하고 파업을 끝냈습니다. 오늘 제자리로 돌아가서 임시협상안에 투표할 예정이고 정상 수업합니다. 96회 아카데미 후보작이 발표됐습니다. 예상대로 오펜하이머와 바비가 가장 많은 후보에 올랐고 한인이 주축이 돼서 만든 패스트 라이브는 작품상과 시나리오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이 작품이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지 못한 게 놀랍다고 보도했습니다. 11살에서 26살 사이인 G세대는 덜 종교적이고 덜 공화당적이라는 덜, 레스, 짐작대로입니다. G세대 성인의 58%는 나이든 세대의 정권 교체 없이 미국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배치하기 시작하자 미국과 서방 세계가 크게 우려합니다. 지난해 12월 말 이후에 러시아는 적어도 3번 우크라이나에 북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이 막을 길이 없지만 북한과 러시아 관계도 지속될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은 이제 선거 모드로 들어갔기 때문에요. 100년도 더 됐습니다. 뉴햄프셔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예비선거를 치르기 시작한 지요. 선거는 이제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시작이 됐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니키 헤일리 후보와 트럼프 전 대통령, 물론 여기서 이제 민주당 후보들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별로 대세의 지장이 없는 것 같고요. 니키 헤일리 후보와 트럼프 전 대통령, 목표가 각자 다르죠. 제가 맨 앞에 헤드라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지명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주로 보이는 뉴햄프셔라고 말씀드린 것은 니키 헤일리의 입장과 네버 트럼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헤일리 후보의 목표는 당연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주를 막는 것이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공화당 유권자들도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지명을 막는 마지막 기회로 이 뉴햄프셔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기선을 잡지 못하면 뭔가가 흐트러질 수가 있고 굉장히 강한 사람은 처음에 몇 번 놓치더라도 또다시 기회가 있지만 니키 헤일리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할 때는 굉장히 약체이기 때문에 아이오와에서도 크게 지고 뉴햄프셔에서도 크게 지고 말면은 더 이상은 그 다음에 있을 2월 24일 선거가 그 전에 네바다도 있고 하긴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강한 본인의 주 사우스캐롤라이나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지사였던 곳에서조차 이기지 못한다면 이제 이미 끝난 것이고 오늘 벌써 이제 어느 정도 판가름 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표는 니키 헤일리를 배웅하는 것, 뉴햄프셔주에서 이 대선 가도로 가는 길에서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큰 승리로 인해서 니키 헤일리가 당혹해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니키 헤일리 후보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가장 최근에 어제 마지막으로 발표된 그런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갔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 론 디센티스가 출마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 표까지 합쳐지면은 뉴햄프셔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긴다는 게 상식적인 계산입니다. 다만 이제 니키 헤일리 후보가 희망을 품는 것은 뉴햄프셔주가 굉장히 자유로운 주, 자유 아니면 죽음을 뭐 free or 뭐죠? 이 뭐 die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그 주이기 때문에 이 무당파 유권자가 한 40%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당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어제도 선거 유세에서 사실과 다른이라기보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계속 하던데 민주당이 대거 나와서 니키 헤일리에게 투표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화당 반드시 나와서 나에게 투표를 해야지 된다고 얘기하는데 뉴햄프셔주에서 등록된 민주당이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할 수 없습니다. 무당파는 공화당에도 할 수 있고 민주당에도 할 수 있지만 등록된 민주당은 민주당에, 등록된 공화당은 공화당에 투표를 해야지 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표 모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 모으기를 하던 하지 않던 현재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것이라고 보고, 니키 헤일리 후보는 무당파가 나를 많이 지지해주면, 거의 지지해주면 내가 한번 트럼프 전 대통령을 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지금 품고 있습니다. 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저녁이면은 전부 그 판가름 날 수 있는 거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어제 보니까 자신을 눌러보겠다고 예비선거에 나왔던 팀 스캇, 비벡 라마스와미 전 그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들과 같이 그 선거 캠페인을 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뉴햄프셔 그 유니온 리더라는 신문은 사설에서 니키 헤일리를 지지했습니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게 아니라 바이든의 지금 그 대적한다고 나온 그 미네소타주의 딘 필립스 연방 하원 의원을 지지했고요. 그래서 뭐 이 딘 필립스도 어제 민주당, 본인은 이제 이름이 투표용지에 올라가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써주세요 하죠. 우리는 이 뉴햄프셔주가 너무나 백인주의고 미국을 다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사우스캐롤라이나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름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 라이트인으로 직접 이름을 쓰면 거기에는 이제 계산이 됩니다. 딘 필립스 어제 보니까 지난번에 예비선거에 나왔었던 그 앤드류 양 기업인요. 뭐 한 사람에게 뭐 $1,000씩 준다고 했던 아주 부자. 그 사람과 같이 그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데 니키 헤일리가 마을 6표 전부를 그 가져간 그런 그 딕스빌 노치에서도 역시 그 바이든 대통령 그 투표용지에 이름도 없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5표 전부 가져가긴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바이든 대통령의 음성을 변조해서 인공지능으로 전화 유세를 하면서 민주당은 투표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었던 거기에 대해서 뉴햄프셔에서는 당연히 지금 수사에 들어갔고요.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은 연방 법무부에서도 이거 수사해야지 된다. 지금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서 이제 내가 대관식을 치르는 그 직전까지 가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13명의 후보가 제일 처음에 있었고 다 떨어져 나갔고 지금 이제 니키 헤일리와 본인 두 사람 이렇게 남아 있는 건데 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잡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보는 사람이 오늘로서는 굉장히 많고요. 다음번에는 네바다인데 네바다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바다 조금 혼돈되죠. 주 예비 선거는 2월 6일이고 코커스는 2월 8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사우스캐롤라이나 2월 24일 여기서 이기면 확실한 대관식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는 뭐 한국을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2기 당선될 수 있는 임기 2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지?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예비선거 이제야 시작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 뭐 사법 리스크 등등 너무 많은 것이 있고 요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도 굉장히 많이 그 혼돈되는 그런 말들을 하던데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11월까지 그러나 그래도 이것도 50%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50%보다 조금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세계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전해드리겠는데 오늘은 제가 이코노미스트를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세상은 이렇게 되고 뒷부분은 한 반 정도는 트럼프는 세계 각 나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그 세 개 그룹 가운데 한 그룹이 한국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적을 하는데 트럼프가 복귀하는 것,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을 이용하는 배은망덕한 동맹국 그룹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주 그런 또 적과도 어떻게 대하느냐가 또 트럼프스럽습니다. 예상해 놓는 것을 보면. 그리고 세 번째는 패자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국가 뭐 이렇게 나누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세계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게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고 다보스 거기서 중국이 대표단을 별로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이코노미스트는 지적을 합니다. 러시아는 완전히 뭐 사라져버렸죠. 지금 이제 전쟁하고 하니까. 그런 틈바구니에서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기회를 보는 거죠. 인도의 경우는 중국과 아주 사이 나쁜 것도 있고 그리고도 이제 미국과 뭔가를 이렇게 하면서 인도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는 걸 굉장히 원할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은 기회를 이렇게 보는데 트럼프의 재임 가능성에 대해서 이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을 했었던 각 나라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외국 정부들이 굉장히 겁내하는데 하나의 공통적인 것은 야, 민주주의가 나 밥 먹여주냐 하지만 사람들은 민주주의로 너무 수십 년 동안 세계 질서가 잡혀왔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면은 굉장한 혼돈과 뭐 해피할 사람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미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겁나한다는 그런 그 트윗 그 X에 쓰는 글 같은 것을 서로 많이 나눴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관세 또 우크라이나와 대만 포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이득, 중국으로부터 본인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대만을 포기한다고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과 어떠한 거래를 하는가 무엇보다도 이제 글로벌 규칙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것을 상당히 붕괴시킬 것이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가 흐트러지는 위험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행정부가 외교 정책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트럼프 이전에는 그래도 아주 굉장히 격동적인 때를 빼고는 민주당 대통령이거나 공화당 대통령이거나 외교 정책은 이어갑니다. 그래서 또 미국이 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 민주당 행정부와 맺어놓은 어떠한 협상, 협약 같은 것이 국가 간의 조약, 약속 같은 것이 정부가 공화당으로 바뀐다고 해서 다 종이장처럼 아무것도 아닌 버려야지만 되는 종이처럼 된다면 누가 미국을 믿고 미국과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미국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리처드 닉슨이 분명히 중국과 거래를 텄고 로널드 레이건이 그 벽을 tear that wall, 그 베를린 벽을 무너뜨려라 라는 말을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굉장히 이제 이런 사람들보다도 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전에 없었던 것을 터뜨렸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뭐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예측이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그리고 지금 미국이 개입하는 국제적인 분쟁이 여러 개가 있지만 국가 간의 분쟁이 지금 쉬운 건이 넘는다는 얘기요. 1946년 이후에 최고인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3년 동안 굉장히 신경을 썼던 부분이 다시 한번 동맹과 협조하는 거였죠.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도 무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기적이었다고 상기시킵니다. 중국과의
뭐 여러 가지 기간 산업안 같은 것도 통과시키고 중국에 특별한 것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한국까지 이런 것은 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일을 한 거죠. 경제 안보는 신중했으며 군사력 특히 이제 지상군 배치는 선별적으로 했다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외국 정부를 안심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이제 와서 딱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될 가능성도 있어? 하니까 세계는 대안을 마련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2기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아주 자신감 있게 내가 정치적인 라이벌을 벌주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방해 세력이라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거 보고 서명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 보고서는 뒤에다가 놓고 누군가 측근이 뭐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리고 꼭 국가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을 위에다가 서류 막 배치하고 뭐 이렇게 했었다는 이제는 그런 사람들도 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다 알았기 때문에 내가 전에 그거 속았지 않은 걸 알아서 이제는 무조건 떼기도 전에 그러십니까? 하고 알아서 해줄 사람을 포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위험한 임기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세상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데인저러스하다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중국과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것. 이념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일부 국가에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겠죠. 당연히. 이스라엘. 그렇고. 헝가리의 빅터 오르반 같은 경우는요. 소울메이트라고 하니까 소울메이트라고 하니까 백악관에 아마 초청을 할 겁니다. 독재자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다지 그 눈을 주지 않았었던 백악관 집무실에서 헝가리의 빅터 오르반과 같은 독재자가 환영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무하메드 빈 살만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세자에 대해서는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잖아요. 사위도 두 사람이 친하고 하니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미국이 인도에 대해서 하는 비난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좀 줄어들 것 같아 하고 희망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렌드라 모디 그 인도 총리도 이 사람도 힌두교에 굉장히 그 몰입을 하는 스타일이고 부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민주주의 국가지만 독재를 또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라든가 종교적인 자유 이런 것들을 미국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 그리고 전에 휴스턴인가에 한 몇만 명 모아놓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 왔었을 때 같이 가서 그 체육관에서 환영받고 하는 그런 것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도 같은 나라는 좋을 테고 아무튼 예측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다시 집무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넘버 1 배은망덕한 동맹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가를 구분하는 방법일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주 적국, 불쾌한 적국. 세 번째는 패배한 국가. 해서 대부분의 국가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이용하는 배은망덕한 동맹국으로 본다는 겁니다. 무역 불균형이 있고 또 실제로 그게 사실이고요. 군사적으로 어떠한 것에 분담금 내는 것도 잘 안 내고 한마디로 무임승차. 한국에 대해서 늘 하는 말이잖아요. 주한민국 5배 주한미군에 대해서 한국이 지원하는 비용을 5배 늘려라 하는 뭐 이런 것들. 무임승차 이렇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왕족과 스포츠 스타의 관심을 이렇게 받게 하려고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것이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임기 때처럼 첫 번째도 프랑스의 경우는 바스티유 데이에 특별한 그 나라의 특별한 것이니까 군사 퍼레이드를 한 건데 서방 국가에서는 군사 퍼레이드 같은 거 안 하잖아요. 북한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국 같은 그런 국가를 빼고는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 가서 그 바스티유 데이 군사 퍼레이드를 보고 와서는 미국에서도 저거 하고 싶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랬었던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일들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영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좀 경멸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았지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있었을 때 다 그 왕국에 초대를 해서 막 티도 같이 마시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달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경우는
국방비를 지금 한 2.5%로 늘렸어도 윌리엄 라이칭더 총통이 이번에 그 당선되고 나서 굉장히 친미이기는 하지만 뭐 하버드에서 공부도 하고 갔고요. 그렇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면은 결국은 대만을 버릴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국방비를 2.5%로 늘렸어도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지금 미국 국방 예산의 뭐 10% 미만을 쓰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러시아와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미국인 사상자는 없습니다.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에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가 미국의 넘버 원 적은 중국이고 넘버 투가 러시아라고 볼 수 있으니까 러시아의 경제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러시아에 손을 묶고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딱 진출하는 것을 묶는 그런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무기에 지원되는 돈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한국도 미국으로 무기를 팔거나 아니면 뭐 폴란드로 팔거나 하고 미국도 그걸 주고 나면은 또다시 무기 산업이 활성화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를 버릴 가능성이 높고 대만과 우크라이나를 포기하고 나면은 그러면 동맹국들이 미국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일본, 한국에 선례를 주는 거죠. 대만을 버리네? 우크라이나를 버리네. 그리고 대만을 버림으로써 일어날 또 복잡한 이런 그 지역 방어 계획 같은 것에 각 나라가 다 차질이 생기고요. 우크라이나를 배신하면 이코노미스트는 배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러시아가 강해지고 이런 것 또 나토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나토를 탈퇴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동맹국들이 이용을 한다. 배은망덕한 동맹국이다. 이게 첫 번째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적이죠. 적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북한을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1기 때에 북한을 뭐 다 태워버리겠다고 디스트로이 한다고 했잖아요. 국가 자체를 정권이 아니라 디스트로이 하겠다고 하다가 또 막 판문점에 또 신나게 가고 했었던 그런 것.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북한도 좋아할 수도 있고 러시아가 가장 좋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푸틴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크림반도도 푸틴 것 맞잖아 하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그냥 러시아에 줘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파괴적이긴 하죠. 기회적이기도 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좋아할 수도 있지만 오판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하기는 어떤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려워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푸틴과 시진핑이 훨씬 똑똑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거기에 잡혀 먹힐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배은망덕한 동맹국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그 밖의 모든 국가는 패자, 루저로 인식해서 신경도 안 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신경도 안 쓸 것이라는 그런 얘기고요. 한마디로 해서 이제 무역부터 인권까지 모든 것에 대한 세계의 질서, 글로벌 규칙이 침식되고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 정확하게 1년 뒤네요. 오늘 23일이네요. 1월 25일에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부터 1년 남았는데 내가 대통령이 될 겁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동안 해왔던 이 일을 같이 해나갑시다. 그리고 그 뒤에도 내가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 약속하기에는 기간도 짧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떠오름이 너무 강하고 따라서 올해는 미국이 그 세계 국제사회에서 어떤 지금까지 받아오던 신뢰 3년 동안 해왔던 이것이 조금 약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제 공화당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단단하게 12개월로서는 뭐를 묶어놓기도 뭐하고 묶어놓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의 가능성에 따라서 이 재선이 되고 만다면 다 엉망진창. 한마디로 아무것도 모른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1기 때보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훨씬 원하는 대로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백악관에 들어간다면 그런 형태로 백악관에 들어갈 것이다. 세계가 이렇게 걱정하고 우려하는 눈빛도 있고 좋아하는 그런 그룹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펀입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주에선 교육계에서 이제 파업을 좀 자주 하잖아요. 어제 하루 파업 캘스테이트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업도 한다고 하고요. 어제도 좀 혼돈스러우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혹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그런 그 대학생들도 대학원생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교수님은 당연히 계실 것 같고요. 뭐 줌으로 수업한 학생도 있고 휴강인 학생도 있고 자 잠시 뒤에 그 문제와 또 다른 뉴햄프셔에서도 역시 이민이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데 연방 대법원의 판결 2명의 보수 대법관들이 3명의 진보 그 대법관들과 힘을 합쳐서 텍사스주가 싫어하고 연방 정부가 좋아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캘스테이트가 캠퍼스가 23개나 되죠. 그래서 이제 파업을 한 그 교직원이 어제 그 3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요. 3만 명이면은 뭐 강사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교수가 있고 카운슬러도 포함이 됐고요. 또 사서 도서관 이런 분들이 파업을 했는데 뭐 파업의 조건은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임금과 대우 이런 것이었는데 코치도 있네요. 학교 코치도 굉장히 많겠죠. 공립대학교 시스템상으로는 최대 규모의 파업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제 하루 파업하고 원래 예정은 하루 파업이 아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임시 협상이 돼서 파업을 하는데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임금을 그 5%를 인상을 해서 소급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이후에 5% 인상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같은 그 직원이라 할지라도 좀 돈을 적게 받고 일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좀 기본급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출산휴가도 조금 더 길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답니다. 물론 파업을 하던 교직원들의 요구에는 못 미쳤죠. 한 12% 임금 인상을 원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그 다 받으려고 그렇게 제시를 했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고 뭐 끝나고 나니까 파업이 끝나니까 파업을 한 측에서는 뭐 교수 또 교직원 학생들 전부 함께 우리 그 결속력을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뭐 커뮤니티도 고맙습니다. 23군데니까 굉장히 많은 뭐 캘리포니아 전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총장도 밀드레드 가르시아 총장도 네, 저희도 이제 이렇게 협상했으니까 세계적인 수준의 그 대학으로 정말 소중한 교수진들 다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업한답니다. 어제 경우는 파업에 참여를 한 교수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수진도 있고 해서 미리 당연히 그 공지는 했죠. 이메일로. 그런데 학생들이 또 이메일 잘 안 보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수는 줌으로 수업을 한다던가 어떤 교수는 내가 이리이리하여 오늘 휴강이다 하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언제가 이제 첫날이었기 때문에 학교 개강 학생들이 굉장히 혼돈이 됐다고 하고 오늘은 정상 수업을 한답니다. 불과 1년 전에도 그때 5주일 동안이나 파업을 했었나요? 한 4만 8천 명 정도가 그때는 뭐 조교까지 다 그 포함돼서 그리고 나서 뭐 박사학위까지 있는 연구원들도 다 포함해서 4만 8천 명이나 했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조금 근무 조건도 좋아지고 임금 같은 것도 좋아졌는데 이번에 다시 하루 만에 이런 것을 얻어냈습니다. 사실은 파업하지 않고 그 전에 협상하고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게 되나요? 연방 대법원이 어제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캘리포니아와는 여러 면에서 거의 모든 면에서 반대의 성향을 가진 텍사스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싸움에서 연방 정부가 원하는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그 전에 하급 법원에서는 텍사스 주에 맞는 판결을 주가 원하는 것을 내려줬는데
이게 이제 텍사스주에 여러 가지로 어떤 때는 막 부표도 설치를 하고 물 위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 철조망이거든요. 멕시코와의 장벽을 표시하고 철조망을 많이 해놔야 사람들이 그 올 수가 없다 해서. 그런데 연방 대법원에선 이걸 제거하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30마일 정도 돼 있는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가 지시를 해서 한 그런 그 와이어죠. 그 와이어 이글 패스라는 국경 맞닿고 있는 그런 그 근처, 뭐 리오그란데 강 근처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그 텍사스주에서는 뭐 당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연방 정부에서 안 하고 우리한테 다 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고, 연방 정부에서는 이걸 왜 소송을 했냐면 텍사스에 주 방위군도 있고 이민이나 국경을 관리하는 법 집행관들이 있죠. 그런데 또 국경 순찰대, 연방 국경 순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이민법은 연방법입니다. 국경 순찰대가 그 뭔가 국경 순찰을 하고 업무를 보려고 하는데 텍사스주에서 막 그 철조망 같은 것도 세워놓고 하면서 주의 법 집행관이 이거 우리 주인데 우리의 결정권이야 하면서 이런 그 국경 순찰대, 연방 소속 국경 순찰대의 활동도 막고 해서 이게 사람 생명이 위험하다.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여러분들께 보도는 안 해드렸습니다만은 강에서 이제 그 미국으로 오던 그런 그 사람들이 숨졌잖아요. 숨지는데도 텍사스의 법 집행관들이 뭐 물에 빠져 숨지고 하는 걸 보면서 구조를 안 해줬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비디오가 나와서 굉장히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가 있느냐와 뭐 오죽하면 그렇겠어? 라는 의견이 갈렸는데, 그때 그 케이스가 국경순찰대가 연방 국경순찰대가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는데 텍사스의 법 집행관들이 남이 구하는 것도 구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결국은 대법원에 가서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고, 법무부는 텍사스 이거 걷어내라 하고 소송을 했고, 텍사스주는 텍사스대로 이거 아니다 하고 또 맞고소를 한 것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더니 연방 대법원에서는 뭐 국토안보부, 말하자면 바이든 행정부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켄 그 팩스턴 그 텍사스의 검찰총장이죠. 미국을 외국이 침략을 하는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런데 아니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주지사도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 주의 텍사스 주의 주권을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연방에서는 아니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 내면 끝난 거 아니야? 연방 대법원 판결이 최고의 판결이고 또 이민법은 연방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좀 좋게 만든다는 것은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이 통과돼야지만 다 되는 건데 공화당이 해주지 않습니다. 이 포괄적인 이민 그 개혁안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도요.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 뭐 여러 가지 여러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미국에 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그리고 텍사스주 같은 데서 그래 너희 당해봐 우리처럼 우리 주에서 하고 막 뉴욕에도 보내고 시카고 일리노이 막 이런데 보내니까 뉴욕의 그 케이시 호철 뉴욕 주지사가 주도를 해서 9개 주의 민주당 주지사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에 이민 시스템을 좀 만들어라, 통일되는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주장을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공화당은 벽 쌓기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럼 연방 대법원에서 5대 4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대 4로 지금의 국토안보부 바이든 행정부의 이 장벽에 관한 것을 지지를 한 판결을 내렸는데, 누구냐면은 3명의 진보적인 그 대법관의 두 사람이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 그리고 에이미 코니 베럿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지명을 한 그 두 사람이 진보 쪽으로 이렇게 힘을 써서 힘을 그쪽으로 투표를 보태서 이런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런스 토마스라든가 사무엘 얼리또, 닐 고서치, 브렉 캐버나우, 닐 고서치하고 브렉 캐버나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은 텍사스주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와 이제 주 정부 사이에 이런 그 싸움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인 뭐 피임약, 낙태 등등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병원에서 피임 또 낙태를 하는 약, 뭐 낙태의 반 이상은 낙태약이니까요. 요즘에 미국에서 그런 것을 이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이제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여러분들 주변에 11살에서 26살 사이가 되는 19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왜 그냥 줄여서 젠지 이러잖아요. 제너레이션 G. 동물원 할 때 Z. G세대, Z세대. 이 Z세대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11살에서 26살 미래의 세대잖아요. 물론 이 26살까지니까 18살부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성인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 뭐 투표권을 포함을 해서 있는 거고요. 잠시 뒤에 이 젠지 세대의 여러 가지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이 96회네요. 그런데 뭐 다들 예상했던 것처럼 오펜하이머 그 원자폭탄 만든 그 영화가 13개 부분 가장 많이 올랐고요. 바비가 8개. 그리고 이제 그 Past Lives라는 셀린송 캐나디안 한국계 캐나다 만든 이 영화는요. 작품상 후보에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감독상 후보에는 못 올랐고 여우주연상 후보에 못 올랐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가 영화에선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셀린송 시나리오와 작품상 후보 이 두 가지에만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니까 다른 거는 뭐 제치고 그레타 리가 주연 후보에 못 오른 게 정말 깜짝 놀랄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아무튼 이 패스트 라이브스 저도 봐야지 되는데 못 봤어요. 열심히 다른 것 하면서 놀면서 왜 이거 볼 시간을 아직 못 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던데요. 뭐 유튜브 이런 데서 뭐 돈 내고 보는 거죠, 물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있다. 그러나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넷플릭스에 무슨 뭐 비프라든가 그 전에도 뭐 그리고 요즘은 한국 감독이 이제 미국 작품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한국 배우, 미국 배우 함께 뭐 옥자 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재능이 있으면 언어의 장벽 같은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무슨 뭐 그야말로 한치 뭐 기생충의 그 봉준호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조금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리고 거의가 그 주제 자체가 유니버설 그 팀이에요. 기생충도 한국의 뭐 반지하에서 그런 가정하지만 그 당시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그런 빈부의 격차가 심했었기 때문에 런던에서도 뉴욕에서도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다 느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난 사람들 비프 같은 것도 부자가 나오고 가난한 청년이 나오고 거기서 가난함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등등의 그 분노하는 그런 성격적인 폭발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등등 유니버설한 그런 그 팀이잖아요. 이것도 뭐 이 패스트 라이브스도 이민자의 생활이지만 공통적인 주제이고 그래서 이제 한번 이게 누군가가 딱 문을 열어주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그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그동안에 너무나 익숙했던 얼굴, 이름들도 익숙했던 그런 것에 딱 그 붙어 있었던 그런 그 세계의 눈 자체가 조금 뭐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제가 패스트 라이브스를 좀 보려고 하고요. 자, 이 젠지 세대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대를 한번 쫙 말씀을 드릴게요. 그 침묵의 세대가 1928년부터 45년 사이에 태어난 그 세대고 베이비 부모가 46년부터 64년 그리고 제너레이션 X가 65년부터 80년 43살에서 58살 사이이시면 여러분들은 X세대이십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81년에서 96년 사이 그러니까 27살에서 42살 사이가 밀레니얼 세대고
그리고 한 살씩 이렇게 해야지 되나요? 지금 제가 이거 2023년도에 계산해 놓은 도표라서. 그리고 제너레이션 G가 19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 제너레이션 알파는 2010년도 초부터 2020년 중반.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너레이션 젠지 세대는 10대 초반부터 20대 중반까지가 제너레이션 G잖아요. 이 제너레이션 G 세대의 여러 가지를 오늘 그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는데, 종교적으로 나이가 더 든 세대보다 제너레이션 G보다 다 위잖아요. 하나만 남았어요. 제너레이션 알파만 하나만 2010년부터 2020년 중반까지가 제너레이션 알파고, 이제 제너레이션 G가 97년부터 2012년 사이니까 다른 나이 든 세대보다 훨씬 덜 종교적이고 덜 공화당적이고 더 많이 more 성소수자 그룹에 속한다 하는 거잖아요. 인종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다양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4,080만 명의 젠지 세대가 투표 자격이 있답니다. 이건 이제 초당파적인 공공 종교 연구소에서 조사를 한 건데, 미국 사람 투표할 자격 있는 사람 6명 가운데 1명인 겁니다. 정치적으로 나이 든 세대보다 훨씬 진보이고요. 보수적인 경향이 굉장히 낮고, 그래서 이제 이 젠지 세대의 성인, 10대도 있으니까 투표를 하지 못하는 세대도 있잖아요. 36%가 민주당, 전체적인 민주당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21%가 공화당, 전체적인 유권자보다 공화당은 적습니다. 30%가 무당파, 이것도 민주당에 조금 더 가서 전체적인 것보다는 조금 작네요. 그리고 투표 연령이 아닌 제너레이션 G 세대는 어느 정당에 속하지 않지만 어렸을 때는 주로 이제 부모가 속한 정당 쪽으로 대체적으로 간답니다. 이건 무엇을 이제 아무튼 젠지 세대의 여러 가지 진보적인 성향 이런 거를 의미하냐면은, 보수적인 그런 주에서 공화당이 학교라든가 공공생활에서 종교 같은 것을 막 넣으려고 하고 하는데, 그런데도 젠지 세대는 기독교에서 멀어지고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도 속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그런 점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고요. 성소수자는 젠지 세대 성인은 28%가 본인을 성소수자라고 합니다. 그럼 밀레니얼 세대는 16%, X세대 7%, 베이비 부머 4%, 친무계 세대 4%보다 훨씬 많은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어떤 성향으로 딱 그 꼬리표가 붙여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고, 올해는 이 젠지 세대가 2020년보다 투표를 할 가능성이 낮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바이든 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너무 강하게 지지하는데 젠지 세대는 그걸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든도 싫고 트럼프도 싫다 하는 게 강하다는 거죠. 두 사람의 대결이 싫어서 그렇다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젠지 세대의 미국인은, 특히 이제 민주당이 많으니까 미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적 리더십에서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지금 한국에서도 무슨 세대 용태론 있잖아요. 미국의 젠지 세대도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세대적인, 이게 나이든 세대가 권력을 잡고 있는 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젠지 세대의 58%, 젠지 세대 가운데서도 민주당은 74%가 이 세대 교체가 돼야지만 미국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계산하세요. 젠지 세대는 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맨 마지막에 전해드릴 게 제가 오늘 그 바쁜 중에도 약간 생각을 했었던 이슈거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시간 계산 눈으로 조금 하고요. 지금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이 포탄이 아니라요, 러시아에 가서 12월 30일, 1월 2일, 1월 6일 우크라이나를 썼답니다. 우크라이나에 사용이 됐답니다. 사용이 됐는데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포탄 같은 것은 수십 년 전에 만들어 놓고 쓰지 않은 것을 보냈을 수도 있는데, 이건 미사일은 신형이기 때문에 미국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러시아에서 제작한 것만큼 아주 성능이 좋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됐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왜 뭐 푸틴이 북한을 방문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을 기분을 맞춰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만 러시아가 계속 북한의 신형 미사일을 공급받기 위한 것 이런 것도 이제 그 이유라는 거죠. 포탄 같은 경우는 뭐 100만 발을 보내기로 합의를 했는데 미국이 추가로 이제 러시아에 보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으니까 굉장히 걱정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데 이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이런 것을 주고 돈을 받겠죠. 그런데 러시아는 북한의 항공기, 첨단 기술 노하우 준다고 약속은 했는데 아직까지 미국 측에서 볼 때는 러시아가 그런 걸 줬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구소련의 러시아에 그 북한이 주기는 주고 미국 트럼프에게 속았다 했는데 또 뭐 러시아로부터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있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그런데요, 그 러시아에서 그 알렉세이 그 나발리 독극물로 막 주사하고 지금 감옥에 가둬둔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기를 하나가 새로 생겼답니다. 매일 새벽 5시만 되면은 친푸틴 팝 가수의 노래를 듣도록 강요한대요. 야로슬라프 드로노프라고 샤먼이라고 젊은 가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예전에 백학을 부른 이슈 오브 콥존 뭐 2018년도인가 숨졌었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그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도 굉장히 그 지지를 했었고 그 러시아를 지지를 했었고 동쪽 쪽 유대인인데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태어났는데도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또 비난할 수도 없죠. 우리는 모든 상황을 모르니까 강혜신이었습니다.